안녕하세요. 서울마리아병원의 부원장인 주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촌마리아병원 진료부장 장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리오라 여성의원 박일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MH 수치와 관련된 부분들과 배란 유도제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 난임 치료 과정 중에서 궁금해하시지만 답을 찾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새 부쩍 그냥 난자 동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고 난임 치료 시술 과정에서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NK세포 수치와 관련된 질문들, PGT, 착상 전 유전 검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은정 부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두부 말씀하신 질문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받고요. 병원 얼마나 와야 돼요? 채취하고 얼마나 와야 돼? 이런 스케줄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고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시술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질정제를 사용할 때 멸균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할까요? 질정을 넣으실 때 깨끗한 상태에서 넣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멸균 장갑을 쓸 수 있으면 멸균 장갑을 쓰는데 뭐 그냥 깨끗한 위생 장갑 같은 거 쓰고 하셔도 되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넣으셔도 되기는 해요. 질정을 넣다 보면 피가 비치기도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질정 넣고 피 비친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소량의 출혈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특히 임신하신 분들은 애기한테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걱정을 하세요. 대부분은 접촉성으로 나시는 경우가 많긴 하고요. 자궁 안쪽의 경부가 상당히 약한 조직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입안에 잇몸 안에 있는 여기 볼살하고 똑같은 조직이 질환이랑 똑같아요 얘기를 해요. 조그만 입 깨물어도 피 금방 나고 금방 헐잖아요. 것처럼 이렇게 질정 넣는 과정에서 뭐 약간 상처가 난다든지 경부 쪽이 조금 약해져서 조금만 닿아도 피가 잘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닿으면서 질정 녹으면서 나오면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깊숙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라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면 됩니다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 제재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나 너무 피나고 넣는 것도 힘들고 불안해요 하면 다른 뭐 먹는 제재나 주사 제재나 또는 질정에 쓰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결혼과 출산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 난자 동결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술을 하러 오시거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1편에서 난자 냉동의 한 사례에 대해서 AMH가 낮은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 난자 냉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난자 냉동은 배란 주기에 맞춰서 해야 하나요? 난자 냉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시술은 어릴 때 할수록 가장 좋습니다. 다만 매달 임신이 되는 난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질이 안 좋은 게 나오거나 가끔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매달 난자가 나오는 걸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 한번 뽑을 때 난자를 한꺼번에 많이 뽑고 싶다. 그래서 과배란 주사를 쓰는데요. 15개 이상, 20개 이상 많이 배란이 됐을 때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굳이 부작용이 생길 만큼 과배란을 할 필요는 없겠다. 8개에서 14개 정도 난자가 채취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저는 채취 한 번에 많이 뽑고 싶어요. 몸이 힘들더라도 한 열흘 정도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동안 견딜 테니까 20개, 30개 많이 뽑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서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고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과배란 주사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생리 시작하자마자 2, 3일째 가서 주사를 시작하고 요 생리 날짜를 맞추는 게 시험관 시술하는 분들입니다. 시험관 시술할 때는 난자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뽑은 난자를 수정란을 만들어서 수정란이 자궁에 임신이 되는 게 목적인데요. 자궁에 착상돼서 임신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난자 냉동하는 분들은 난자 채취만 할 거지 당장 임신 시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생리 주기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케줄로 준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과배란 주사를 평균 열흘, 짧으면 9일에서 길면 12일 사이로 맞게 돼서 주사를 시작하고 나서 보통 12일 내외면 시술이 끝나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난자 채취 날짜가 있다면 거기서 역산해서 한 12일 정도 전부터 과배란 주사를 시작을 하면 보통 원하는 날짜에 하루 정도 오차 이내로 채취 날짜가 잡힙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생리 주기와 무관하게 과배란 주사를 맞을 수 있어서
시험관 시술로 임신 준비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좀 더 스케줄 잡기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난자 채취 후 이식을 할 때 병원에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할까요? 네,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 우선 생리 3일째 오셔서 과배란 주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한 2, 3일 간격으로 3, 4회 정도 초음파를 통해서 난포 크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난포가 다 크면 마지막으로 난자 성숙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를 하게 됩니다. 난자 채취 후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은 신선배아 이식이냐 동결배아 이식이냐에 따라 다른데, 신선배아 이식의 경우는 난자 채취 후 3일에서 5일 뒤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 동결배아 이식은 생리를 한번 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병원에 내원해서 2, 3회 정도 초음파를 보고 이식 날짜를 잡게 됩니다. 1편에 소개해드렸던 AMH 검사 외에 NK 수치 검사와 PGT 검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PGT 검사와 NK 수치 검사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GT 검사, 착상 전 유전 검사는 어떤 경우에 받는 검사인가요? 이 착상 전 유전 검사는 배아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배아를 5일까지 배양한 후 아기가 되는 부분이 아닌 태반이 되는 부분의 세포의 일부를 떼어서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PGT 검사는 부부 중에 한 명의 이제 유전 질환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혹은 두 부부가 정상이어도 과거에 염색체 이상을 가진 아기를 임신한 적이 있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 착상 실패를 했거나 3회 이상의 습관성 유산이 있었던 경우, 또 여성의 나이가 고령인데 건강한 아기를 원하시는 경우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NK 세포 수치에 따라 콩주사, 면역 글로불린 주사 사용에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죠. 30대 초반이나 중반의 건강한 여성 같은 경우에 시험관 시술, 체외 수정을 시술을 했을 때 한 번의 성공률을 보통 40% 이상으로 봐요. 물론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배아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별 문제 없이 시술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번 안에 임신이 되는데요. 이유 없이 계속 착상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반복 착상 실패군이라고 부르는데, 면역학적 문제라든지 다른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해부학적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NK세포, 자연살의 세포는 면역학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면역세포가 백혈구인데 백혈구도 종류가 한 10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 자연살의 세포 얘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임신에 방해를 좀 받는다는 거.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자연살의 세포 비율이 높은 분들은 착상 시기에 얘를 조절해주면 임신에 방해를 없앨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자연살의 세포입니다. 방금 반복 착상 실패인 사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인에서 자연살의 세포 비율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임신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난임이 되거나 임신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행하거나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만약에 착상 실패 원인으로서 자연살의 세포 비율의 상승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백혈구의 비율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주제인데, 얘는 이제 혈액제제라서 그 헌혈받은 피 중에서 일부 혈장 성분을 뽑아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술할 때 회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초기에 유산을 막기 위해서 2번, 3번 더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없어서 대안으로 마련한 게 그 인트라리피드 콩주사라고 부르는 게 이제 지질 주사인데, 사실 수술하신 분이나 어른들 영양제로 쓰는 주사예요. 주사는 영양제로도 쓸 수 있는 지질 성분, 지방 주사인데, 얘가 고용량으로 들어갔을 때 백혈구의 비율을 조절하는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자연살의 세포 비율이 높은 사람에서 표준 치료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수에 맞춰서 쓰는 건데, 그거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원인 불명의 반복 착상 실패군에서 뭔가 해보고 싶을 때 어차피 영양제처럼 쓰는 주사라서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 인트라리피드라고 하는 지질 성분을 써볼 수 있다. 주된 거는 이 NK 세포가 한 번 높다고 무조건 이게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면역과 관련된 세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감기 걸려 있어도 일시적으로 좀 높아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중에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라고, 그러라고 저희가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착상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배아의 염색체 이상입니다.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상으로 임신이 될 것 같이 좋아 보이는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지만 그중에 실제로 연구로 확인을 해보면 정말 정상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착상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됐다고 해서 본인이 뭘 덜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고요.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운때가 맞아야 맞아요. 뭐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덜해서 임신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냥 그럴 때 그냥 하늘을 원망하세요. 그래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네, 하늘을 특히 여러 원망하세요. 번 실패하신 분들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럴 때 실패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탓같이 느끼시는데 그게 자기 탓이 아니에요. 결국 시술 성공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안 해서 잘 안 했구나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난자 채취와 난자 냉동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시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